임기 반환점을 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소통에 나섭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내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의 집 앞에서 취재진의 촬영을 막는 조국 수호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국당이 보수 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유승민 두 대표 사이에서 물밑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박형준 교수를 만났습니다.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싱가포르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오늘 후반기 임기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남북 관계와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대우 기자, 오늘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만찬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당시 직접 조의를 표했던 여야 대표에 대한 담례 성격이기 때문에 전면 비공개라면서 행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때문에 행사가 전체적으로 다 끝난 이후에 행사 참여했던 여야 대표들을 통해서나 관련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식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모색했던 지난 7월 이후 115일 만이자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임기 후반기 첫날에 때맞춰 이뤄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다음 달 3일 부의되는 공수처 법안이 걸려있는 정기국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눈앞에 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국정 운영을 평가하면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국민과의 대화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8시 100분 동안요,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반 국민들과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행사명은요, 국민에게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인데요.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의 응모에 최종 선정된 국민 패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그리고 정책실장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반기 성적을 자평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금강산 관광 부분인데 청와대는 철거 요구와 무관하게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새 시설을 지어주겠다, 이런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3실장이 나란히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새 실장이 원팀이 되어서 무한 책임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달 북한의 갑작스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청에 대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어차피 관광의 본격 재개를 위해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걷어가라고 한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료를 12일 앞둔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사람은 놔드리겠다며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총선용 개각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고사하고 있어 정말 쉽지 않다며 법무장관 인선이 개각 시기의 변수임을 내비쳤습니다. 사면 준비는 늘 해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현실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필요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연속 도발로 의미가 퇴색됐고 한미 안보동맹은 정부보다 국민이 더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반세기 넘게 서로를 응시했던 GP 22곳은 폭파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9.19 합의 이행 첫 조치였던 지뢰 제거 작업은 이후 JSA 비무장화로 이어졌습니다.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선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군인이 조우했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시죠? 청와대는 9.19 합의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 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거스를 수도 없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우리에게만 불리한 합의였다는 지적과 함께 전방 감시 능력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군장병은 국민 생명은커녕 제 목숨도 제대로 못 지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9.19 남북군사 합의서입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연합방위 능력에도 허점이 생기고 한미 안보동맹에도 구멍이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올해만 12차례 발사체 도발로 어디서든 요격을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은 또 F-35 도입이 합의 위반이라며 9.19 합의를 대남 비난의 빌미로 활용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일부 혐의를 추가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다음 주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의 집 앞을 지키면서 취재진의 촬영을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먼저 이들에게 취재 방해를 받은 황병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이어서 자세한 내막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차에서 내리자 한 여성이 나타나 입고 있던 망토를 펼칩니다. 또 다른 여성, 카메라를 든 취재진 앞에서 담요를 흔듭니다.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취재진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일명 조국 수호대.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조 전 장관의 집 앞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24일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 수감된 날인데 당일 오후 SNS에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 뒤로 촬영하려는 사진 기자의 카메라 렌즈를 가리는 등 취재진의 촬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섭니다. 뭐 하세요 지금? 멈춰주세요. 인권실에서 멈춰주세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왔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국 수호대라는 이름의 SNS 대화방에서 조 전 장관의 자택 앞 상황을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나친 팬심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취재를 막는 조국 수호대는 어떤 모임인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조국 전 장관을 지키는 이분들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한 건가요? 네, 저희 취재 기자가 이른바 조국 수호대 활동을 현장에서 처음 목격한 건 지난달 중반쯤부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매일 아침 8시쯤부터 2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여성, 남성 등이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조 전 장관 집 주변을 지키는데 조 전 장관이 집을 나설 때 취재진이 촬영을 시도하려 하면 앞서 보셨듯이 카메라를 담요나 입고 있던 옷으로 덮는다던가 렌즈 앞에서 깃털이 달린 막대를 흔들어 촬영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촬영을 힘들게 만드는 거군요. 네. 사실 일정을 알 수 없는 취재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사실 이거를 소위 저희 말로
뻗치기라고 하는데 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도 취재진을 살피는 건가요? 네, 취재진이 갈 때까지 이 취재진 곁에 서 있거나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종이를 보여주면서 철수하라고도 요구합니다. 이거 좀 보시겠어요? 이거 말고 헌법 21조도 지금 위반하고 계세요. 사생활 보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찍은 모습을 그들의 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SNS에 이 수호 활동 모습을 일부러 공개하는 건가요? 수호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들의 SNS를 보면 매우 정중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수시키는 게 목적이다. 기자 사진 공유하면 조국 전 장관 탓이 된다며 최대한 조심해달라는 글이 있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수호대들이 기자에게 뭘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여기에는 또 뭐가 써 있습니까? 네. 경범죄처벌법 제3조 41호에 명시된 지속적 괴롭힘을 적시하면서 당신들이 하는 건 스토킹 범죄라고 썼습니다. 네. 이 종이는 이 조 전 장관 집 주변 울타리 기둥마다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예. 또 다른 종이에는 헌법 17조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취재진이 지금 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법조계 인사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 취재를 빙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이나 공격이라 한다면 사생활 자유가 침해될 수 있지만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고 조 전 장관이 소환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공인이기 때문에 이 취재를 방해하는 건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이번에는 검찰 수사 소식 한번 짚어보죠. 내일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요. 네, 내일이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7차례 소환 조사에서 3차례나 불출석인데 네. 검찰 수사 충분했을까요? 검찰 내부에서도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매번 출석이 아닌 불출석이 있어서 다소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나름 물을 건 물었고 대부분 확인할 것들 확인해서 추가 기소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 번 물어봤던 질문이긴 합니다만 조 전 장관의 소환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소환 날짜 조율이 임박했다는 게 검찰 내부 상황입니다. 정 교수 추가 기소 이후 바로 조 전 장관 측과 날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보수 통합에 시동은 걸렸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유승민계 모임인 변혁 측은 오늘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안 한다기보다는 한국당이 먼저 쇄신하라 이런 요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 이러면서도 통합에 선을 그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의 신당추진기획단은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앞서 유승민 변혁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 보수로 나아가고 새 집을 짓자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다소 결이 다릅니다. 권은희 의원은 또 한국당은 보수 재건의 길에 적합한 통합의 파트너가 아니라며 신당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당 간판을 바꾸라는 요구인 동시에 향후 통합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국당은 원유철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이번 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장서고 자유시민 여러분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우리에게 힘주고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 대통합의 한 축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황교안과 유승민의 통합은 보수 재건의 해답이 아니며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면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원보수 통합 총론에 동의하면서도 각자의 지분 확대를 위해 강론과 속도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몸값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황교안, 유승민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보수 통합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박형준 교수입니다. 일종의 막후 조율 역할인데 제가 박 교수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또 걸림돌은 어떻게 없애나갈 건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거든요. 문재인 정부 2년 반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좀 잘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나마 갑자기 그거 부르니까 잘한 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네. 경제, 안보, 민생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상당히 국민들 평가도 낮고 제일 기대했던 것이 소통인데 그 부분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6개월간 기자회견은 단 3번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문제는 지금까지 안 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유권자 분들도 보수 야당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이후로 지지율을 조금씩 올려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고 이런 조건 하에서는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이 될 텐데 전체적인 절반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역시 젊은 세대들이나 중도층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어야 선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 작업을 통해서 그 여건을 만드는 일들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교수님도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강기정 수석이 운영위에서 고함을 지르고 한 것들이 지금 전국에 좀 변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저는 놀랐습니다.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세구나. 근데 사실 그 국회 공식 회의장에서 국민의 대표 앞에서 이 소리를 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청와대나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고요. 정권 자체의 오만으로 비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청와대가 이게 사과를 할 때에도 깔끔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국회 관계나 국민들과의 그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물밑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오가는지 미래로 가자 하는 데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이 단순히 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의 통합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안철수계도 있고 또 이게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들도 있고 통합이 기본적으로 이 보수와 중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죠. 지난주에 김태흠 의원이 영남 그리고 강남에 3선 이상 용퇴를 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3선 이상 용퇴를 하시든가 어려운 험지라든가 그 용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의 그 보수 정당이 공천을 잘했다고 하는 게 15대, 16대, 17대죠. 그때 이제 좀 선전을 했잖아요. 그 당시 중진들을 사전에 설득과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서 이 불출마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빼고 용퇴, 이거는 좀 안 되겠죠. 누군가는 좀 앞장을 서고 당에서도 그런 어떤 용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앞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도 좀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교수님은 현재 당적이 없으신 거죠? 네네, 당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출마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선거 준비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출마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 선거 준비 일체 안 하고 있다. 유승민계 의원들 중에 신당 기획단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통합은 없다. 이게 정치라는 게 모든 사람의 뜻을 완벽하게 모아서 가기는 어렵고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도 광주고 또 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게 개인의 정치적 입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해운 의원 등등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큰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엇이 중원디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야권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 실정을 하고 있는 정권을 심판해달라 하는 게 저는 가치나 대의 중에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할지 여부, 이것도 좀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본인이 아직까지는 어떤 식의 입장도 밝히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도 뭐 의사타진을 해보고 또 그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그 이야기는 잘 통해요. 다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죠.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이게 통합이 되었을 때 과연 공정하게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있을 거고요. 이번 총선을 그냥 흘려보내고 이 안철수 대표가 그 다음에 혜성같이 다시 등장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과정은 과거의 안철수 현상이 있을 때의 얘기고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기여를 해야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것이지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계 통합을 한다면은 사실상의 이제 대통합이라기보다는 중통합 정도의 수준이고 이 더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통합 문제는 상당히 또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은데요. 통합에서 이 모든 세력들을 처음부터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이 변혁 쪽에 이 그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로 대표되는 그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통합에 부정적이니까 뭐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세력하고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통합의 성격상 혁신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여당은 굉장히 강력한 야당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을 하면 총선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요. 네,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18시간이나 지연되면서 승객 3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 승객 310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오지 751편 여객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싱가포르입니다. 하지만 비행 4시간 후쯤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필리핀 마닐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연료 공급 문제로 오른쪽 날개 엔진에 결함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도입한 에어버스 A350 기종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차세대 주력 항공기로 정한 모델로 최근 10호기를 들여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안전 규정에 따라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한 것이라며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기를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항공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25분 마닐라 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5시쯤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멧돼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멧돼지가 94마리나 출몰했습니다. 일부는 주택가까지 내려와 경찰이 총격전까지 벌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자주 도심에 나타나는 건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멧돼지가 길가에 쓰러진 80대 노인을 공격합니다. 경찰이 권총을 겨누며 쫓아오자 황급히 달아납니다. 결국 멧돼지는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사살됐습니다. 최근 3주 동안 부산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는 94마리나 됩니다. 소방에 접수된 멧돼지 출몰 신고 건수도 지난해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못 나올 수도 있죠. 멧돼지 혹시 볼까? 차 갖고 다녀야 될 판이지.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멧돼지들의 습격으로 애써 키운 농작물이 이처럼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남아있는데 자라지도 않았네. 전문가들은 겨울 번식기를 앞두고 먹이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 포획 상금 부정 수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포획 활동이 줄어 올해 개체수가 더 늘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포획이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 타 지역에 유해 교수를 갖다가 열심히 하면서 양산, 울산에서 그 멧돼지들이 쫓겨가지고 이 금정산으로. 부산시는 멧돼지 포획 단원을 늘리고
총기 입출구 규정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이 지난해 400kg으로 1년 전보다 6배 늘었습니다. 특히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보다 10,000배나 후각이 좋은 탐지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에서 국제 우편으로 온 빵 선물 세트. 뜯어보니 마약 뭉치가 쏟아집니다. 지난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은 426kg이나 됩니다. 1년 전보다 6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처럼 마약 반입이 급격히 늘면서 마약 탐지견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보다 10,000배나 예민한 후각으로 꼭꼭 숨겨진 마약을 찾아냅니다. 마약을 이 가방에 숨겼습니다. 슬로비가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지견 슬로비는 불과 몇 초도 안 돼 마약이 든 가방 앞에 앉습니다. In backpacks, in warehouses, buildings, all kinds of stuff. And then I'll usually don't know where they're at, and then me and him will search for them. 우리나라 공항과 항만에서 활약 중인 탐지견은 43마리. 탐지견이 적발한 건수도 2016년 139건에서 지난해 26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0건 중 서너 건은 탐지견이 적발합니다. 일일이 검사를 개봉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탐지견들은 개봉하지 않고 많은 물량을 빨리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 반입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생후 6개월부터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마약 탐지견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최근 전교조 교사들의 학내 좌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인혼고 문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학생들도 교사들의 정치 편향이 심각하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군이 베트남에서 학살을 했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자작극이다 이런 말들을 교사들이 했다는 겁니다. 백연상 기자가 학생들이 모인 곳을 다녀왔습니다. 단상이 학생들의 반일구. 교사들은 구호를 이끕니다. 구호를 칠 때 크게 외치고 깃발을 크게. 지난달 17일 서울 인원고등학교 걷기대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전교조 교사들이 구호를 강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은 인원고를 넘어 학생들의 반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0년 교정용단 이제는 끝장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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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고 논란 이후 전국 16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편향에 반기를 드는 전국 학생 수호연합을 결성한 것입니다. 정치교사들에 의한 교내 홍위병 민주주의를 규탄하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선전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학생들은 이 같은 문제가 전국 학교에서 있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학생들은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례에는 천안함 사건 비하, 우리 국군의 베트남인 학살, 촛불혁명 강조, 세월호 추모 강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유도 등이 있었습니다. 정치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자신들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뿌리면서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편향 실태를 폭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여당을 출입하는 민환 기자,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민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김재원의 저주입니다. 네, 김재원 의원 이야기인데 어제도 저희가 김재원 의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저주라는 표현이 좀 섬뜩합니다. 네, 김재원 의원이 대구에 내려가서 한 연설 이야기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가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먼저 김 의원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이겁니다.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요. 이해찬 씨가 이런 이야기 합디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만 택시
택시기사가 이렇게 의원님 틀리십니다. 아니 이해차이가 그러면 2년대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관광이 대통령 되겠네요. 뭐 가지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택시기사의 말을 인용한 건데 이게 인용이라고 해도 여당 대표의 죽음을 거론한 거기 때문에 좀 과했다 이런 얘기 비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김 의원하고 혹시 통화를 해봤습니까? 네, 통화를 해봤는데요. 역시 뭐 우스갯소리로 택시기사 얘기를 그냥 전한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전에 논평을 내놨는데 이 사용한 단어들만 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섬뜩하다, 경압스럽다, 또 저열한 막말이다. 무수한 문제 발언 가운데서도 단연 최악이다. 또 한국당에는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이 얘기했던 저 발언 중에 실제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왜 그걸 문제 삼았는지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렸던 14선언 11주년 행사 때 북측 정치인들과 면담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 국회 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하게 마음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근데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 집권한다, 뭐 50년 집권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그런 말들이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말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법정으로 집권하는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저런 결기는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저런 말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극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그 평양에서 정권 안 뺏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한국당은 장기 집권의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재밌는 건 당시 민주당 측의 해명인데요. 이 대표와 함께 평양에 갔었던 이석현 의원이 뭐라고 해명을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가 좀 분위기를 부드럽히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벼운 분위기로 한 얘기였어요. 그냥 웃고 웃는 분위기였지. 웃자고 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다? 네. 근데 다른 쪽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아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 의원이 대구에서 한 말도 당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는데 선을 조금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재원의 저주 이 물음표의 느낌표는 조크와 조롱 사이로 정리했습니다. 뭐 조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의미를 맞췄군요. 상대에 대한 이 배려가 없다면 농담도 상처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항상 말조심, 뭐 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양철의 이재명 구하기로 해봤는데요. 양쪽에 철자로 끝나는 이름을 가지신 두 분의 얼굴이 등장했군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전해철 의원입니다. 예. 사실 저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 이른바 삼철이라고 하죠. 그중에 지금 이호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고 보면 저 두 분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 두 분이 왜 근데 저렇게 나서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전해철 의원이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친문 진영이 정적이었던 이 지사를 저렇게까지 구명하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맞붙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좀 껄끄러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 지난해 당내 경선 때 감정의 골이 깊이 패였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이 후보 측에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많은 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아닌 걸 제가 증명해야 됩니까? 제가 마녀입니까? 근데 탄원서를 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 된 건데 지난번에 양정철 원장도 사실 이재명 지사하고 저녁을 같이 하고 일부러 사실 그 사진까지 공개를 해서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전 의원과 이 지사가 원래 그때 만나기로 했었는데 못 만났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를 수원에서 함께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 어디선가 지금 수원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친문 진영에서 이 지사를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자 이런 기류가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 의원이 냈다는 그 대법원 탄원서만 보더라도요. 그 여권의 현직 국회의원이 총 57명이나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뭐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다 못 들어갈 정도인데요, 화면에. 이해찬 지사, 이해찬 대표도 있고요. 또 친문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 네. 뭐 청와대에서 어떤 뭐 지침이 있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아까 나와 있던 의원들 몇몇한테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심 전심으로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도 있었는데요. 또 반면에 이 지사 측의 부탁을 받고 서명해줬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예, 뭐 친분 관계가 작용을 했을 텐데 근데 문제, 관심. 이 부분이 뭐냐? 대법원에 낸 탄원서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요. 대법관을 지낸 한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양형을 판단하는데 그 양형을 판단하는 1심 재판과 달리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판단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탄원서 이런 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법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대법원 판결에 저런 정치적 행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입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양철의 이재명 구하기의 느낌표는 이도 좋고 문도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좋고 또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갈등설을 잠재워서 좋고 그러니까 이 지사를 둘러싼 구명 움직임은 결국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 저녁을 먹고 있는 그 두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권의 깊숙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된 어제 독일에서는 여러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유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며 나치 학살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축구장 한가운데 놓인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베를린을 동서로 갈랐던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 하늘은 3만 개의 리본으로 덮였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베를린 장벽을 허문 지 30년 된 기념일을 맞아 독일과 이웃나라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ist schon toll, tolles Ereignis und toll, dass es geklappt hat mit der Vereinigung. Und wir freuen uns für alle, dass heute hier hoffentlich ein schöner Tag wird.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념식에서 동베를린을 탈출하려다 총격으로 숨진 시민들을 추모했습니다. 총리는 자유를 제약하는 장벽이 아무리 높고 두꺼워도 결국 뚫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1938년 유대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기억해야 한다며 과거사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Der 9. November, in dem sich in besonderer Weise sowohl die fürchterlichen als auch die glücklichen Momente unserer Geschichte widerspiegeln, ermahnt uns, dass wir Hass, Rassismus und Antisemitismus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분노와 증오의 벽은 독일의 응집에 방해가 된다며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자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혁신이 더딘 것 같던 농축 산업에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햇빛 하나 없는 곳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자율주행 농기계가 알아서 척척 일을 하게 됐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역산. 빛 한 줄기 없는데도 먹음직스러운 채소들이 자랍니다. 이곳에서 키워진 7종의 채소는 매일매일 수확됩니다. 수확된 채소는 바로 옆에 마련된 이곳 카페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절을 타지 않기 때문에 365일 원하는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햇빛은 LED 조명으로 대체했고
실시간 모니터 기술을 이용해 온도, 습도, 영양분 등은 자동 조절됩니다. 일단 실제로 오늘 모습 먹어보니까 제가 야채를 좀 좋아하는데 정말 신선하고 좀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트랙터가 저절로 움직입니다. 농부는 5G 통신 기술로 트랙터를 원격 조종합니다. 미리 설정한 경로로 자율주행도 가능합니다. 트랙터는 작업을 할 것이고 저는 저 개인적인 논두렁에 물꼬를 본다던가 아니면 그 개인적인 볼 일이 있을 경우에 보고 와도 되기 때문에 송아지에게 로봇이 우유를 공급하고 축산의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 관리하는 등 농업뿐 아니라 축산업에도 스마트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윤민입니다. 네, 요즘 이 펭귄 캐릭터가 어른들의 뽀통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펭수, 또 세계적 스타를 꿈꾸는 연습생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캐릭터에 왜 어른들이 푹 빠진 건지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펭하! 작은 눈동자, 엉성한 표정의 펭귄 캐릭터 펭수. 나이 10살에 키 2m. 남극에서 헤엄쳐온 펭귄입니다. 비트박스는 물론 sorry. 비보이 댄스까지 재치와 순발력으로 2030 세대들이 좋아하는 예능감을 보여주고 거침없이 황당한 발언을 남발합니다. 저 장난꾸러기 아니에요. 저는 펭수입니다. 저는 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배님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펭수는 지난 4월 EBS의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 처음 등장했는데 동시에 개설된 유튜브 채널은 현재 구독자 수 49만여 명. EBS 연습생 펭수는 사장의 이름을 대놓고 부르는 패기를 보여주면서 직장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구독자 10,000명에게 선물 주기. 10,000명한테요? 네. 김병중. 치솟는 인기로 지상파 출연과 팬사인회 개최뿐만 아니라 외교부 소개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외교부 건물에 갔다가 강경화 장관과 마주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들어갔다는 출입 규정 위반 논란에 외교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업들도 펭수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 공개 구애글을 올리며 펭수 마케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당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사이다 발언과 위아래 구별 없이 틀을 깨는 모습에 어른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넷 문화가 유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 펭수가 그런 유희의 소재에 딱 맞는 B급 캐릭터였고 유괴 질서를 깨는 어떤 금기도 허물고 그런 모습들이 2030 세대를 통쾌하게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게 해서 신드롬이 나타난 겁니다. 당돌한 모습에도 공감과 힐링의 선량함은 잃지 않는 펭수. 치솟는 인기에 펭수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기도 했지만 팬들은 펭수는 펭수다.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며 알아도 모르는 척 애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2016년 최고의 영화로 꼽힌 곡성은 인간의 의심을 소재로 합니다. 마을에 음산한 기운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주민들은 외지인에 대한 의심을 키워갑니다. 그 의심은 가족과 친구로까지 번지고 결국 모든 의심의 중심에 있는 경찰 종구는 가족 모두를 잃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대? 네 딸 애비가 남을 의심하고 죽일려고 하고. 나홍진 감독은 의심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간 군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심은 본능이라고 합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연이은 실책의 이유를 바로 이 의심에서 찾기도 합니다. 은밀히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을 추진했던 것도 총선기획단 전원을 측근으로 채운 것도 주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심은 황 대표 말에서도 엿보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황교안의 말은 형용사와 부사로 가득하다며 의미 없는 단어의 속내를 숨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혁신, 진정한 혁신과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 올바른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새 정치를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 하나에 별 의미 없는 형용사와 부사가 7개나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국민은 황 대표의 메시지가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스피치 전문가들은 솔직한 사람이 말도 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얘기해요. 야, 말은 솔직한 사람이 잘하는겨. 너 얼마나 솔직한지 아냐? 운동해서 본 걸 2시간이면 2시간을 그대로 얘기해. 네 언니 봐라, 네 언니. 그거 음용해갖고 그거 5분밖에 말 못하고 그거. 어? 원래 말은 솔직한 사람이 잘하는겨. 예, 저 되게 솔직해요. 말에는 솔직하고 구체적인 자기 생각을 담아야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힘은 형용사가 아니라 구체성이 담긴 명사와 동사에서 나오기 때문이겠죠. 이 정치 지도자가 번지르르한 말을 자주 하면 되레 유권자의 의심을 삽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한국당도 매한가지라고 합니다. 이 상당 부분 황 대표 책임입니다. 이 차기 경쟁에서도 이낙연 총리에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황 대표가 그 뜻을 이루려면 먼저 주변을 믿고 솔직한 언어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형용사로 가득 찬 황교안의 말이었습니다. 밤사이 가을비가 찾아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함께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오늘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